저는 70세 할머니입니다. 회색 카디건, 낡은 운동화. 옥탑방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형편이 넉넉지 않은 노인일 뿐이었죠.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저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옷을 이렇게 입고 오신 거예요? 어머니, 그 정도면 됐죠 뭘. 어머니, 그 음식은 냉동이었으니까 좀 오래됐어도 드셔도 괜찮아요. 며느리에게 돈 없는 노인은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어요. 저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천 재래시장 뒤편 골목길. 오래된 다세대 건물이 하나 서 있었어요. 그 건물의 맨 꼭대기 옥탑방. 거기 70세 할머니 박정분이 혼자 살고 있었지요. 아침 7시면 해가 뜨기도 전에 창문을 열었어요. 옆 건물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봤지요. 시장 냄새. 그 냄새만으로도 하루가 시작됐어요. 누군가는 그 냄새를 후진 냄새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정분에겐 그건 역사였어요. 삶이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세수를 하고 나서도 얼굴에 주름이 그대로였어요. 이마, 눈가, 입가 모두 깊었어요. 한 주름 한 주름이 몇십 년 아침을 깨우던 기억이었어요. 커다란 솥에서 떡볶이를 저으며 불 앞에 선 남편 얼굴. 새벽부터 밤까지 발이 퉁퉁 붓도록 일했던 손들. 그 손들이 이제는 떨렸어요. 옷장을 열었어요. 들어있는 건 항상 같은 것들이었어요. 회색 카디건. 한두 번 깨끗하게 세탁한 것 같지 않은 카디건. 바른 치마. 무릎이 해져 보이는 치마. 검은 운동화. 신발 밑창이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얇아진 운동화. 정부는 천천히 그것들을 입었어요. 매일 그렇게 입었어요. 옷장 한쪽 구석에는 새로 사놓은 파스텔 분홍색 옷도 있었지요. 요즘 할머니들이 많이 입는다던 색. 하지만 정부는 그 옷에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이 자꾸 회색 카디건을 집어들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정부는 그렇게 보여야 했어요. 딱 봐도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이는 그런 할머니로. 그게 정분의 계획이었어요. 아니, 계획이라고 하기보다는 필요였어요. 외아들 윤태호. 정부는 손자를 많이 바라지 않았어요. 손주도 많이 바라지 않았어요. 바라는 건 단 하나였어요. 아들이 자신을 돈이 아닌 사람으로 봐주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옥탑방 문을 열고 나갔어요. 계단이 울렸어요. 매번 같은 자리에서 울었어요. 12번째 계단. 그곳에 못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정부는 오랜 세월 그것을 피해가고 있었지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습관이었어요. 사람은 위험한 것을 배우면 자동으로 피해 다니게 되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천시장 골목에 나갔어요. 정분이 걷는 길목마다 건물이 서 있었어요. 12층짜리 상가 건물. 골목 코너에 3층짜리 상가. 분식 프랜차이즈 본사. 모두 그녀의 것이었어요. 150억. 평생 새벽부터 나와 떡볶이를 팔고 손으로 순대를 말아가며 한 푼 두 푼 모아서 만들어낸 것. 남편과 함께 포장마차에서 시작했던 것이 이렇게 커졌어요. 남편이 재개발 완공을 보지 못하고 떠났을 때도 정부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모았어요. 하지만 그 돈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에게는 더욱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 아파트 좀 구해드릴까요? 아들의 말에 정부는 웃기만 했어요. 아들 부부가 사는 34평 신축 아파트. 그 건물 전체가 정분의 소유였어요. 아들은 모르고 있었지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살게 해주는 건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월세 조금 받아서 근근히 사는 거니까 괜찮아. 너희들이 잘 사는 게 다야. 정분이 이렇게 살아야 했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피스텔도 있었어요. 건물 안에 깔끔하게 들어앉은 오피스텔. 하지만 정부는 옥탑방을 택했어요. 춥고 좁고 습할 때도 있는 옥탑방을. 왜일까요? 왜냐하면 정부는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아들이 가난한 엄마도 좋아할 수 있는지, 돈이 없는 엄마도 찾아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싶었어요. 시장 모퉁이에 멈춰 섰어요. 어린 시절 정분이 장을 보던 생선가게. 지금도 그곳에서 물소리가 났어요. 정분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흘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모르니까요. 아직 아들 부부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정확히 모르니까요. 추석이 남아 있었어요. 명절이 오면 알 텐데요. 그때가 되면 정부는 정말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이 한평생을 잘못 산 건 아닌지를. 돈이 없어도 괜찮았을 그 마음이, 돈이 생겨도 변하지 않을 그 마음이 정말 있는 건지를. 옥탑방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정부는 무릎이 아팠어요. 계단을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무릎이 찍찍거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늘 그래왔듯이.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야 했어요. 12번째 계단. 튀어나온 못. 정부는 또 그것을 피해서 발을 디뎠어요. 습관처럼. 옥탑방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됐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휴대폰 화면에 아들 두 글자가 떠올랐어요. 정부는 한 번 크게 숨을 쉬고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들아. 어머니, 올해 추석은 저희 집에서 상 차릴게요. 그냥 몸만 오세요. 전화 너머로 들려온 며느리 강미선의 목소리였어요. 밝고 능동적인 그 목소리. 그 목소리는 항상 똑같았어요. 밝은 척 하면서도 어딘가 조건이 있는 목소리. 알았어. 고마워. 그럼 내가 뭘 좀 사가지.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오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통화가 끝났어요. 정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인천시장 위로 구름이 떠가고 있었어요. 몇십 년을 남편 옆에서 음식을 만들며 살아왔어요. 정분의 손은 음식을 아는 손이었어요. 냉동실에 들어간 전이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기름이 다시 식으면 어떤 냄새가 나는지, 그런 것들을 정부는 몸으로 알고 있었어요. 추석은 3주일 뒤였어요. 정부는 옷장을 열었어요. 이번엔 한복을 꺼내기 위함이었어요. 자주색 저고리, 검은색 치마, 옛날식이지만 깔끔하게 다린 한복. 하지만 손이 자꾸 멈춰 섰어요. 이번엔 어떻게 해볼까? 혼잣말이 나왔어요. 정부는 다시 손을 움직여 한복을 걸어두었어요. 대신 집어든 건 회색 카디건. 그리고 낡은 치마. 평소처럼. 옷을 정리하며 한숨이 나왔어요. 아니, 한숨이라기보다는 어떤 결정 같은 것이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가보자. 끝까지 어디까지 나오는지 봐야지. 추석 아침. 정부는 인천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탔어요. 서울로 가는 버스. 창밖으로 도시가 흘러갔어요. 낡은 건물들이 점점 새로운 건물들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2시간을 달렸어요. 서울 외곽의 신축 아파트. 34평. 매매가 5억. 정부는 그 숫자를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이 건물을 지었으니까요. 아들 윤태호와 며느리 미선이 나와 맞이했어요. 미선은 밝은 척하며 정분을 안아주려 했어요. 하지만 그 팔의 힘이 얼마나 약한지, 그 안아줌이 의무에서 나온 것인지 정부는 모두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이런 옷으로? 미선의 눈이 정분의 옷을 위아래로 훑었어요. 회색 카디건, 바렌 치마,
신발 밑창이 벗겨진 운동화.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정부는 웃음으로 빠져나갔어요. 아,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 나이 먹으니 편한 게 최고야. 거실에 들어섰어요. 아파트는 깔끔했어요. 최근에 새로 고친 것 같았어요. 소파 배치, 조명, 액자. 모두 세련돼 있었어요. 하지만 정분의 눈은 곧바로 식탁으로 향했어요. 추석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정부는 음식을 봤어요. 첫눈에 알 수 있었어요. 정성이 부족했다는 것을. 저는 색이 탁했어요. 제대로 된 색이 아니었어요. 마치 오래 냉동실에 있었던 것처럼. 나물도 시들어 있었어요. 숨이 다 죽어 있었어요. 잡채는 기름이 굳어서 덩어리가 져 있었어요. 정부는 자리에 앉았어요. 손자 예린이가 할머니를 보고 밝게 웃었어요. 정분도 웃어줬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입 위층까지였어요. 자, 어머니, 많이 드세요. 미선이 그릇을 정분 앞에 밀어놨어요. 정부는 전을 집어들었어요. 한 입 빼어 물었어요. 오래된 냉장고 냄새, 상한 기름 냄새. 그것이 입속에 들어왔어요. 정분의 얼굴이 굳었어요. 침을 삼키기도 어려웠어요. 손이 자동으로 물을 찾았어요. 미선아, 이 전 오늘 부친 거니? 조용했던 식탁에 물음이 떨어졌어요. 미선은 포크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는 듯 했어요. 그거 예전에 남았던 거 냉동해 둔 거예요. 냉동이면 괜찮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뭔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분의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 부러지는 소리가 있었어요. 미선은 계속 말했어요. 정분을 보지 않으면서. 우린 대출금도 많고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명절마다 새로 음식을 만들 여력이 없다니까요. 어머니는 충분히 아실 거고. 아들 태호는 밥만 먹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말에 동의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 그것도 정분이 알 수 없었어요. 정분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어요. 위장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정신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너희 친정 부모님 상에도 이렇게 내니? 그 물음은 조용했지만 식탁 가득히 울렸어요. 미선의 손이 멈췄어요. 저희 부모님이랑 어머니를 어떻게 똑같이 대접해요? 그 한마디였어요. 그 한마디가 정분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명확하게 만들었어요. 자신은 다르다는 것, 덜하다는 것. 낡은 옷을 입고 혼자 옥탑방에 사는 할머니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 그런 마음들이 그 한마디에 모두 담겨 있었어요. 정부는 물을 마셨어요. 찬 물이 목을 내려갔어요. 하지만 그것도 상한 기름 냄새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낡은 옷을 입고 있다는 것만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밖에서 아파트 단지의 물소리가 들렸어요. 분수대의 물소리였어요. 누군가 그 분수대를 원하는 사람들의 돈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정분도 그 돈 중 일부를 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식사는 계속되었어요. 손자는 여전히 할머니를 향해 밝게 웃었어요. 그 순수한 웃음이 정분을 더 아프게 만들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정부는 하객 같은 기분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미선은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핸드폰을 들었어요. 정부는 주변을 천천히 살펴봤어요. 이 아파트, 깔끔한 이 공간, 명절에도 여유를 부리는 이 집. 모든 것이 정분의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도. 그리고 그 사실이 이제는 너무도 무거웠어요. 정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변호사의 번호를 찾았어요. 아직 밤 10시였어요.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부는 전화를 누르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아니, 더 정확히는 마음이 떨렸어요. 이 결정이 맞나? 정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도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정부는 결정을 내린 것 같았으니까요. 그 상한 전 냄새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밤 11시, 정부는 버스를 탔어요. 인천으로 가는 버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어요. 화려한 불빛. 하지만 정부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정부는 그저 창에 기댄 채로 자신의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손가락들이 어떻게 이렇게 늙었나 하며 옥탑방에 도착했어요. 등기부등본이 여전히 책상 위에 있었어요. 통장도 있었어요. 채권도 있었어요. 모두 정부의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정부는 그것들을 들어 올렸어요. 한 장, 한 장 넘어가며 봤어요. 150억이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못 사는구나.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옥탑방 창밖으로 별이 떠 있었어요. 별은 늘 거기 있었어요. 변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보고 있으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은 그 별들. 정부는 보리차를 마셨어요. 따뜻한 보리차. 그리고 그 잔을 내려놓고 중얼거렸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 그것이 문제였어요. 이제 정부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계속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인가? 아들이 자신을 사람으로 봐줄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그 기다림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정부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 답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상한 전 냄새가 그것을 명확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옥탑방에 불이 꺼졌어요. 그리고 정부는 맞닥뜨려야 했어요. 이제부터는 선택이 아니라 결정의 시간이 올 것이라는 사실과 3주일이 지났어요. 정부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깼어요. 해가 뜨기도 전에, 시장 냄새가 올라오기 전에, 그 시간에 정부는 등기부등본을 펼쳐봤어요. 인천 재래시장 인근 12층 상가 건물, 골목 코너 3층짜리 상가, 분식 프랜차이즈 본사 지분, 소유자 박정분. 매번 같은 이름이었어요. 매번 같은 도장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점점 낯설어 보였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혼잣말이 나왔어요. 정부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차근차근. 마치 누군가를 위해 준비하는 것처럼. 그때였어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태호인데요.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혹은 불안했어요. 정부는 직감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뭔데? 어머니, 제 입에서 이런 말을 꺼내기가 정말 죄송한데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직장을 잃었어요. 대출금이 있고 미선이 직장도 그만뒀는데 아파트 월세가 밀렸어요. 어머니, 혹시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어요. 정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이 무엇을 요청하려는지. 내가 뭘 해줄 수 있겠니? 나도 월세 받아서 근근히 사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짓말도 아니었어요. 진짓말과 거짓말 사이에 어딘가였어요. 그렇겠네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들은 그렇게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정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시장에서는 생선 손질하는 소리가 났어요. 늘 있던 소리.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렸어요. 4일 뒤였어요. 아들 부부가 옥탑방을 찾아왔어요.
정부는 미리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 당황했어요. 아들의 표정이 절박했으니까. 어머니,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옥탑방 좁은 방 한 끝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미선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미선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전과 달랐어요. 어딘가 계산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각본을 읽는 듯한. 아파트 월세를 못 내고 있어요. 제 월급도 깎였고, 미선이도 마음대로 일을 못하고,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조금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반드시 갚을 텐데. 정부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진심을 찾으려고.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찾을 수 있는 건 절박함 뿐이었어요. 돈을 원하는 절박함. 나도 형편이 어려운데 뭘 해줄 수 있을까? 다시 같은 말을 했어요. 정부는 그 거짓말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돌덩어리를 품에 안은 것처럼. 이 건물주에게 사정을 봐달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혹은 이사를. 아들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분이 물어봤으니까. 건물주는 어떤 사람인데?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 그 침묵 속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어요. 몰라요. 관리사무소에서만 월세 받고, 건물주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미선이 말했어요. 정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을 오래 품었어요. 그 순간이 중요했어요.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살게 해주는 건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 순간.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 나도 도와줄 수 없으니까. 정분이 말했어요. 그리고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아들과 미선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어요. 이제 가렴. 며칠밖에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 그렇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아들과 미선은 일어났어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마치 이 모든 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당황하는 듯한 표정으로. 이제 가. 넌 일을 찾아야지. 정분이 끝냈어요. 현관문이 닫혔어요. 정부는 그 닫히는 소리를 오래 들었어요. 그 밤, 정부는 옥탑방 창에서 아파트 단지를 봤어요. 자신이 지은 그 건물, 자신의 자본으로 세워진 그 공간, 그곳에 자신의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정부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어요. 네. 이사장님. 변호사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정분의 재산 관리를 맡고 있었어요. 몇십 년을 그렇게 해왔어요. 내 아들이 사는 아파트. 거기 월세가 밀려 있을 텐데. 강제 퇴거 조치를 내려야 할 것 같아.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이사장님, 너무한 결정은 아닐까요? 아드님인데. 그렇지. 그렇지만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중요한 걸. 정분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일단 절차를 시작해줘. 그런데 내가 결정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어. 뭔가요? 아들이 정말로 날 돈이 없는 엄마로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정부는 그 문장을 끝내지 못했어요. 다음 날 정부는 시장에 나갔어요. 평소처럼. 하지만 마음은 평소와 달랐어요. 정부는 시장 가게들을 돌아다녔어요. 자신이 지은 건물들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올린 임차료를 확인했어요. 자신이 만든 시스템을 들여다봤어요. 모든 것이 제때 작동하고 있었어요. 정분이 없어도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정분을 슬프게 만들었어요. 옥탑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분은 한 청년을 만났어요. 이도윤. 그는 자신이 지은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도윤은 항상 공손했어요. 어떤 조건도 없이. 응. 어떻게 지내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일도 있고, 일이 괜찮아? 네, 고맙습니다. 정부는 도윤을 바라봤어요. 이 청년의 눈에는 어떤 계산도 없었어요. 어떤 이해관계도 없었어요. 그저 고마움만 있었어요. 그 순간 정분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또렷하게 자리 잡았어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야. 옥탑방에 돌아와서 정부는 밤새도록 생각했어요. 변호사에게 강제 퇴거를 진행하라고 한 말. 그것이 맞는 선택인지, 아니면 더 나은 길이 있는 건 아닌지. 새벽 4시, 정부는 결정을 내렸어요. 하지만 그 결정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결정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었으니까. 정부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이사장님. 강제 퇴거는 미루자. 그 대신에 정분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 안에는 깊은 결단이 있었어요.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 하지만 방법이 있어야 해. 변호사는 정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어요. 수십 년을 함께한 사이였으니까. 이사장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라면 제가 돕겠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내 재산을 어떻게 할지도 생각해야 해. 다 줄 순 없겠지. 하지만 진심으로 날 봐준 누군가에게는 남겨주고 싶어. 밤이 깊었어요. 옥탑방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정부는 서류 더미 앞에 앉아 있었어요. 50억. 그 숫자가 이제는 무거웠어요. 무겁지만 동시에 가벼워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부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돈이 모든 것을 살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돈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다는 것을. 정부는 창밖을 봤어요. 시장은 조용했어요. 새벽의 시장.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됐고, 거기서 인생의 무게를 얻었고, 이제 그것을 놓는 일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 정부는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것이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미 내려진 결정이었어요. 오직 그 실행 방법만 남아 있었어요. 옥탑방에 불이 아침까지 켜져 있었어요. 정부는 밤새 무언가를 써 내려갔어요. 계획서였어요. 아니, 고백문이었어요.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 글이었어요. 해가 떴어요. 인천시장 위로 해가 떴어요. 평소와 같은 해. 하지만 정분의 눈에는 그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마치 자신의 옛날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리고 정부는 알고 있었어요. 며칠 뒤에 일어날 일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아파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신을 풀어줄 것이라는 것도. 옥탑방의 문이 열렸어요. 정부는 시장으로 나갔어요. 평소처럼 낡은 카디건을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하지만 그 걸음은 평소와 달랐어요. 왜냐하면 정부는 이제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었으니까. 변호사의 전화가 왔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이사장님, 문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언제 진행하시겠어요? 정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내일. 아들을 불러. 그렇게 말했어요. 다음 날 정오. 아들과 며느리는 낡은 사무실 한 곳에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가 준비한 공간이었어요.
정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들의 손가락이 떨렸어요. 미선은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둘은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하는 거야? 어머니가 이런데 우릴 부르다니? 미선이 중얼거렸어요.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분이 들어왔어요. 여전히 회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그 옷에서 나오는 느낌이. 앉아. 정분이 말했어요. 차분했어요. 하지만 무거웠어요. 변호사가 등기부등본을 펼쳤어요. 서류 더미가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들이 물었어요. 너희가 사는 아파트 건물. 이 건물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아니? 정분의 목소리였어요. 아들과 미선은 서류를 봤어요. 소유자 항에는 박정분이라고 명시돼 있었어요. 이게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가 설날 전, 추석 전을 놓고 뭔가 생각했니? 정분이 물었어요. 미선이 일어나려 했어요. 앉아. 끝까지 들어. 정분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미선은 다시 앉았어요. 내가 옥탑방에서 사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너희가 날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었어. 돈 때문에 찾아오는지 아니면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지 그것을 보고 싶었어. 아들의 눈이 흔들렸어요. 어머니, 그런데 너희는 난 이 아파트의 주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날 존댓말로 대했어. 설날 남은 전을 추석에 내놨고 나를 혼자 사는 할머니라고 말했어. 정부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담담하게. 하지만 그 담담함 안에는 깊은 상처가 들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넌 월세를 못 냈어. 날 돈으로만 봤으니까 날 찾아온 거지.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미선이 외쳤어요. 그럼 뭐라고 해? 날 사람으로 본 건가? 아니면 돈으로 본 건가? 침묵이 흘렀어요. 내가 진짜 가난한 옥탑방 노인이었어도 너희가 이렇게 찾아왔을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정부는 그것을 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분이 다시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50억을 모두 나눌 생각을 했어. 노인복지센터에도 장학금에도. 하지만 생각을 다시 했어. 어머니, 너희가 진짜로 후회한다면, 진짜로 엄마를 사람으로 본다면 그걸 증명할 기회를 줄 거야. 정부는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이건 너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정상적인 시장가에 임차할 수 있게 해주는 계약서야. 월세는 지금 반값. 그리고 내가 도와줄 거고. 너희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아들이 입을 때려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정분이 말했어요. 첫째, 더 이상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둘째, 날 엄마로 대해. 그냥 돈 있는 할머니가 아니라 내 엄마로. 셋째, 정부는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어요. 그건 젊은 시절 정분과 남편이 포장마차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건 내 남편이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줘. 그리고 손자, 손녀한테도 말해줘. 할머니가 어떻게 이 가정을 만들었는지. 아들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것이 다른 눈물이었어요.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 그래서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너희가 엄마를 알아가는 시간이. 그리고 엄마가 너희를 다시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정분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부는 그들을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게 옳은 선택이었나 싶으면서도.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돈을 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론 엄함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일어나. 그리고 집에 가. 정분이 말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물었어요. 난 할 일이 있어. 너희가 정말로 변했는지 지켜봐야 하니까. 아들과 미선이 나가고 난 뒤 정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이사장님, 정말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정부는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슬픔도 섞여 있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리고 청년 도윤이에 대해서는 정부는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어요. 시장 코너 상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름으로 바꿔줘. 그 아이가 몰라서는 안 돼. 하지만 충분히 증명해야 돼. 그 아이가 정말로 이걸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결정이십니다. 옥탑방으로 돌아가는 길. 정부는 시장에 들렸어요. 도윤이는 거기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도윤이가 인사했어요. 여전히 그 공손함으로. 응. 너는 진짜 착한 아이야. 알고 있니? 정분이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진짜야. 할머니를 위해서 해준 것도 없잖아. 그런데 매번 인사하고 명절마다 과자를 들고 와. 그게 얼마나 큰 거인지 너는 모를 거야. 정분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도윤이는 쑥스러워했어요. 할머니, 그냥 당연한 건데. 응. 당연해. 그래서 좋아. 그런 당연함이 이 세상에는 별로 없거든. 정부는 도윤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너처럼 살아. 돈이 없어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부자인 거야. 도윤이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뭔가 중요한 말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 네, 할머니. 그럼 이따 시간 되니? 네, 괜찮은데요. 그럼 뭐 좀 같이 하자. 할머니 옥탑방에 와. 옥탑방에서 정분과 도윤이는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 건물, 넌 얼마나 살아봤니? 한 2년 정도요. 할머니 덕분에 일을 얻었으니까. 도윤이가 말했어요. 정부는 한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등기부등본. 이게 뭐예요? 시장 골목 코너의 3층짜리 상가 건물. 이제부터 이게 너희 거야. 도윤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할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이 아니야. 난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르니까 진심으로 날 대해준 누군가에게 남겨주고 싶었어. 그리고 그 누군가가 너야. 도윤이는 손사래를 쳤어요. 할머니, 저는 이걸 받을 수 없어요. 전 한 게 없는데. 정부는 미소를 지었어요. 했어.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머니를 사람으로 봐주었어. 그거면 충분해.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이제 이 나이 먹은 할머니도 쉬어야 해. 그리고 너는 이 건물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 누군가의 기대감을 가지고. 그 밤, 정부는 창밖에 별을 봤어요. 별들이 총총 떠 있었어요. 아들에게는 기회를 주었어요. 도윤이에게는 신뢰를 주었어요. 이제 남은 돈은 누구를 위해 쓸까? 정부는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것이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옥탑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정부는 다시 서류를 펼쳤어요.
하지만 이번엔 서로 다른 감정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완전한 포기에서 조건부 신뢰로, 그 사이에 어딘가에서 정부는 천천히 펜을 들었어요. 새로운 계획을 적기 위해. 시간이 흐르고 아들과 미선은 점점 변했어요. 정분을 찾아오는 빈도가 늘었어요. 밥을 해주고 옷을 갈아주고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부는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깨달았어요. 그들도 정말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